군부대의 심각한 폭행과 비리를 전부 밝혀내기 위해 식당 이모로 위장한 최초의 3스타 여군 장군이 그곳의 비리를 밝혀내고 모두를 개박살내고 군대를 바른 길로 고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7년 10월 가을에 스산한 기운이 내려앉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 제17차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계절의 탐만은 아니었다. 십수명의 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미래를 향한 총기 대신 현실을 유지하려는 관성만이 읽혔다. 회의의 중심 상석에 앉은 장서현 중장의 등은 꼿꼿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삼성 장군. 그 화려한 수식어는 그녀가 깨부수고 온 수많은 유리천장의 파편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었고 서류를 넘기는 손짓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따라서 첨단 전력 증강과 병력 구조 효율화를 통해 2022년까지 국방비 2.7% 증액을 목표로 발표자의 목소리는 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장서현의 시선은 통계 수치가 가득한 PPT 화면을 넘어 창밖의 회색 하늘에 머물렀다. 숫자, 통계, 보고서. 여기에는 피와 땀 그리고 고통이 없어. 그녀가 국방개혁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낡고 병든 군의 환부를 직접 도려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끝없는 회의와 보고 정치적 역학관계에 발목 잡힌 탁상공론의 연속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개혁이라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파하고 장군들은 3355 짝을 이뤄 담소를 나누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 누구도 장서현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의 고든 원칙과 타협 없는 성정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벽이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음을 알았다. 집무실로 돌아오자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자 하는 김민준 소령이 조용히 차를 내밀었다. 그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장서현이 직접 발탁한 충직한 보좌관이었다. 위원장님,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소령.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나? 돌연한 질문에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김소령, 아무리 좋은 설계도라도 기초가 썩어 있으면 사상 누각일 뿐이야. 병사들이 무너지는데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지? 장서현은 책상 한편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국방 헬프콜과 국방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익명의 투서들이었다. 대부분은 정식 절차를 밟기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상급부대 선에서 자체 시정 조치로 종결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장서현은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매일 밤 직접 읽었다. 그 안에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병사들의 신음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소령이 그중 새로 접수된 서류철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오늘 아침에 국방부 민원실에서 이관된 투서입니다. 유독 절박해 보여서 먼저 보고 드립니다. 장서현은 말없이 서류철을 열었다. 갱지로 된 편지지 위에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쓴 글씨가 가득했다. 내용은 처참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저희는 매일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예사고 곰팡이가 핀 빵과 시큼한 냄새가 나는 고기를 먹는 날도 있습니다. 항의하면 돌아오는 것은 구타와 욕설뿐입니다. 편지는 강원도 화천 제15산 악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가 보낸 것이었다. 장서현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청송유통이라는 군납업체와 저희 연대의 박진수 대령님입니다. 보급관은 그들의 충실한 개이고 저희는 가축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청송유통, 그리고 박진수 대령.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이름이었다. 장서현은 곧장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보안 인가를 거쳐 과거 감찰 기록을 검색하자 3년 전에 먼지 쌓인 파일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다. 군납 비리 의혹 관련 내사, 청송유통. 관련자 박진수 중령 당시 계급. 처분 증거 불충분, 내사 종결. 역시나. 그때도 투서가 있었지만 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 속에서 증거는 인멸되고 고발자는 고립되어 결국 꼬리 자르기로 끝났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박진수는 대령으로 진급해 연대장이 되었고 청송유통은 여전히 그곳에서 병사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다. 시스템은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병사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장서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방부의 거대한 건물과 펄럭이는 태극기가 오늘따라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회의실의 장군들이나 서류 속의 관료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장서현 중장의 이름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가 가는 곳에는 의전과 보고 그리고 은폐가 먼저 당도할 터였다. 진실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숨어 있었다. 김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 같았다. 아무도 모르게 15사단 민간 인력 채용 공고를 알아보게. 특히 취 사장 쪽으로. 김민준 소령의 눈이 커졌다. 위원장님 설마. 설마가 아니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들이 먹는 밥을 먹고 그들이 자는 곳의 공기를 마셔봐야겠어. 이 별 3개짜리 계급장, 지금은 거추장스럽기만 하군.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중장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 군 생활의 영광이자 자부심이었던 그것이 지금은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을 스스로 허물고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장서현의 눈빛이 전장에서 적진을 노려보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그녀의 군 생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위험하고 외로운 작전의 시작이었다. 장서현 중장은 죽어야 했다. 그 자리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52세의 김순심이 태어나야 했다. 작전명은 스스로 아궁이라 붙였다. 가장 뜨겁고 어두운 군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변신은 치밀했다. 장서현은 보좌관 김민준 소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건강상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그리고 일주일간 군인이 아닌 김순심이 되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칼날처럼 반듯한 자세부터 무너뜨려야 했다.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말고 보폭을 줄여 종종 걸음을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단호하고 명료한 말투 대신 자신감 없고 어눌한 말투를 수없이 반복했다. 아, 저기 그게. 가장 큰 변화는 외모였다. 윤기나던 단발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값싼 염색약으로 푸석하게 물들였고 일부러 파마를 강하게 말아 촌스러운 아줌마 머리를 만들었다. 늘 정갈하게 관리하던 손톱은 짧게 깎고 일부러 흙을 만져 거칠게 만들었다. 맞춤 정장과 군복이 가득했던 옷장은 시장에서 산 헐렁한 몸빼 바지와 색바랜 티셔츠, 낡은 카디건으로 채워졌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기미와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철의 여인 장서현이 아니었다.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김민준 소령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다른 감찰 요원을, 아니, 다른 사람은 진짜를 볼 수 없어. 장서현, 아니 김순심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계급을 보고 나는 사람을 봐야 하니까. 걱정 말게. 나만큼 군대 생리를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 마침내 결전의 날. 김순심은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이른 새벽집을 나섰다. 배낭 속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값싼 로션, 그리고 비상 연락용으로 개통한 이지 폴더폰 하나가 전부였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화천행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익숙했던 검은색 관용차 대신 덜컹거리는 버스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는 것은 생경한 경험이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멀어지고 강원도의 굽이진 산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는 휴가 나온 듯한 젊은 장병 몇몇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앳된 얼굴을 보자 김순심의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아이들을 지키러 가는 길이다. 2시간이 넘어 도착한 화천 버스터미널. 차가운 산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시 군내 버스로 갈아타고 15사단 정문 앞에 내렸다. 수십 년간 지휘관으로서 당당하게 통과했던 위병소였다. 그때는 차 안에서 경례를 받으며 지나쳤지만 지금은 보행자 통로를 따라 걸어가야 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위병이 의례적으로 물었다. 김순심은 미리 준비한 취업 통지서를 내밀며 어눌하게 답했다. 저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김순심이라고 하는데요. 위병은 통지서와 그녀의 얼굴을 무심하게 대조하더니 방문자 기록 대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순심이라는 세 글자를 적었다. 부대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힘찬 함성, 정비고의 기계음, 이따금씩 들려오는 간부들의 고함 소리.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민간인 김순심의 귀에는 위압적으로 들려왔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사단 본부 직할대대 식당, 즉 취사장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악취,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미 다른 민간 조리원들과 취사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부터 새로 일하기로 한 김순심 씨? 조리장으로 보이는 뚱뚱한 체격의 여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말은 들었어. 저기 가서 앞치마하고 우선 바닥 청소부터 싹 해. 밥알 하나 안 보이게. 명령조의 하대에 김순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걸레를 잡았다. 수백 명의 장병을 지휘하던 손으로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밥풀과 국물 자국, 시커먼 기름때가 엉겨붙어 있었다. 허리를 숙이자 척추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어이 거기. 똑바로 안 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땅딸막하고 다부진 체격의 상사 한 명이 들어왔다. 황도균 상사. 편지 속에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고 말투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취사병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가 소리쳤다. 이 새끼가 정신났나? 내가 어제 시킨 거 아직도 준비 안 됐어? 오늘 연대장님 오신다고 했지. 황도균의 고함 소리에 취사장 안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공기를 지배하는 것은 군기가 아닌 명백한 공포였다. 바닥을 닦던 김순심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를, 눈은 바닥에 비친 모든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의 입구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첫날 밤 낡고 좁은 민간인 숙소의 침대에 누워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등 뒤로는 동료 조리원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밖으로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의 발소리가 아스라이 들렸다.
차가운 철제 침대의 감촉이 앞으로 벌어질 싸움의 냉혹함을 예고하는 듯 했다. 김순심의 취사장 생활은 매일이 부조리의 현장 학습이었다. 새벽 5시 기상 수백 명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하루는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육체적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부패의 냄새였다. 그것은 단순히 썩은 음식의 악취가 아니었다. 양심이 마비된 자들의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더 지독한 냄새였다. 모든 악취의 근원은 청송 유통이라고 적힌 낡은 냉동탑차였다. 트럭은 매일 아침 약속된 시간에 취사장 뒷문으로 들어왔다. 운전기사는 황도균 상사와 짧게 눈을 맞춘 뒤 서류 몇 장의 사인을 받고는 물건을 내렸다. 상자 속 내용물은 끔찍했다. 표면이 검게 변색된 냉동 육류 시들다 못해 진물이 흐르는 채소,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난 가공식품들이었다. 이모,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어느 날 젊은 취사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황도균에게 항의했다. 황도균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야, 이로운. 너 요새 군 생활 편하냐? 이게 네 눈에는 썩은 걸로 보여. 잘 씻고 푹 삶으면 다 약이 되는 거야, 임마. 까라면 까, 새끼야. 이로운. 투서를 보냈을지도 모를 편지 속의 그 병사일까. 김순심은 조용히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이로운 일병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아직 순수한 분노가 남아있었다. 그는 다른 취사병들처럼 체념하는 대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썩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도려내려 애썼다. 김순심은 일부러 이로운의 곁에서 함께 채소를 다듬었다. 학생, 집이 어디야? 그녀는 평범한 질문을 던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로운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서울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그 말에 이로운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수만 마디의 절규보다 더 크게 김순심의 마음에 와닿았다. 며칠 뒤 부대에는 병사들 사이에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돌기 시작했다. 몇몇 병사들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의무실을 찾았지만 군의관은 단순 장염으로 치부하고 약 몇 알을 처방해 돌려보낼 뿐이었다. 박진수 연대장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사고를 만들고 싶지 않은 군의관의 비겁한 처사였다. 그날 저녁 박진수 연대장이 예고 없이 취사장을 찾았다. 황도균 상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그를 맞았다. 박진수는 겉보기에는 호탕하고 부하를 아끼는 지휘관처럼 보였다. 어허, 우리 장병들 먹는 건데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지. 황 상사 문제 없지? 예, 연대장님. 최상급 재료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 오가는 현장을 김순심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박진수는 일부러 빼돌려 놓았던 신선한 과일과 고기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취사장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김순심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숙소를 빠져나왔다. 깊은 어둠이 내린 취사장 뒤편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로운 일병이었다. 그는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유통기한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식자재 포장지들이었다. 황도균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모두 버리라고 지시한 것들을 그는 몰래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김순심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라 흠칫 굳어버린 이로운에게 그녀는 낮에 몰래 챙겨두었던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무섭지 않아? 김순심이 나지막이 물었다.
이로운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이라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동기들과 전우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김순심은 확신했다. 이 작고 여린 병사의 양심이야말로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이로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괜찮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별 3개의 무게가 아닌 한 인간의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 작은 용기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리라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눈 짧은 대화는 장서현과 이로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동맹이라는 거창한 말은 없었다. 그저 다음날 새벽 취사장 구석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될 뿐이었다. 이로운의 눈에는 더 이상 순수한 공포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위태로운 희망과 결의가 작게 싹트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연대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장서현은 황도균 상사가 이로운에게 트집을 잡고 고함을 칠 때면 일부러 솥을 옮기다 헛디디는 척하며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아이고 늙으니까 기운도 없네. 그녀의 어설픈 연기에 황도균은 아줌마 정신 안 차려. 라며 혀를 차면서도 이로운을 향한 압박을 잠시 잊었다. 이로운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감자를 다듬다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장서현이 닦아놓은 식기 건조대 밑에 작은 쪽지 하나를 숨겨두었다. 쪽지에는 금일 14시 청송 유통 추가 납품 예정. 평소와 다른 물품.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장서현은 그 쪽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로운이라는 내부의 눈과 귀를 얻은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이로운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의 작은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 그리고 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어느 날 오후 모두가 식사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장서현은 이로운과 함께 창고에서 감자 포대를 옮기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 두 사람만의 대화가 가능한 절호의 기회였다. 이로운 학생. 장서현은 김순심의 어투로 말을 걸었다. 살다 보면 말이야, 억울한 일이 참 많아.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건 허공에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 아무도 안 들어주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거든. 특히 종이에 적힌 숫자 같은 거 말이야. 그녀는 일부러 두서없이 인생 선배가 푸념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로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황 상사님 매주 금요일 밤마다 사무실에서 혼자 뭔가를 정리하십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책상 오른쪽 2번째 서랍에 항상 열쇠를 두는 걸 봤습니다. 아주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원하던 정보였다. 이로운은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지만 장서현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작전 계획이 그려졌다.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한 이가 있었다. 바로 황도균 상사였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자신을 향한 위협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이로운의 눈빛에서 반항기를 읽었고 새로운 김순심이라는 아줌마의 과묵함이 어딘지 모르게 거슬렸다. 평범한 안악이라면 자신의 위세에 벌벌 떨거나 비굴하게 웃어야 정상인데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황도균은 그들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그는 일부러 썩은 내가 진동하는 양파 한 상자를 취사장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상자가 터지며 시커멓게 썩고 진물이 흐르는 양파들이 사방으로 굴렀다. 어이, 김순심 아줌마. 당신 경력 많다며? 이런 건 껍질만 잘 까면 속은 멀쩡한 거 알지? 오늘 저녁 양파볶음에 쓸 거니까 싹 다 다듬어놔. 모욕적인 짓이었다. 다른 조리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취사병들은 숨을 죽였다. 모두의 시선이 김순심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나 굴욕감을 찾으려는 황도균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썩은 양파를 하나씩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정확했다. 썩어서 물러진 부분을 칼로 정교하게 도려내고 쓸 수 있는 부분만을 따로 골라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눈빛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모습은 황도균을 오히려 섬찟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함이라도 지르며 울상을 짓는 반응을 원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조용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모욕을 해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장서현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숙소를 빠져나와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부대 뒤편의 낡은 보일러실. 일주일에 한 번 김민준 소령과 통화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집 폴더폰을 열어 짧게 신호를 보냈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위원장님, 접니다. 괜찮으십니까? 문제없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낮 동안 겪었던 굴욕감이 배어 있었다. 상황을 보고하지. 부패의 규모는 예상보다 더 깊고 체계적이다. 주범은 박진수 대령과 황도균 상사가 확실. 이로운 일병이라는 내부 조력자를 확보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과 이로운에게서 얻은 정보를 간략히 전달했다. 수화기 넘어 김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위원장님, 저희 쪽에서도 성과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 박진수 대령이 청송유통 대표인 문성태와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두 사람 아주 막역해 보였다고 합니다. 동석했던 다른 기업인들을 통해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물증, 바로 이로운이 말한 비밀 장부였다. 잘했다, 김소령. 이제 관찰은 끝났다.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됐어. 이번 주 금요일 밤 내가 직접 그 장부를 확인하겠다. 위원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정식 감찰팀을. 그랬다간 뱀 대가리는커녕 꼬리도 못 잡고 끝날 거다. 이건 명령이야. 자네는 내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2차 계획이나 준비해둬. 전화를 끄는 장서현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댔다. 썩은 양파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 했다. 굴욕감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강철 같은 의지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금요일 밤 그녀는 지휘관이 아닌 도둑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도둑맞은 군의 양심을 되찾아오는 작전이라는 것을. 금요일 밤 부대는 주말을 앞둔 이완된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간부 식당에서는 박진수 대령이 주재하는 회식이 한창이었고 황도균 상사 역시 다른 부사관들과 어울려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로운 일병이 흘려준 정보대로였다. 작전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밤이었다. 장서현은 민간인 숙소에서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김순심으로써 부대 지리를 익혔다. 취사장 뒤편에서 보급창고 사무실에 이르는 가장 짧고 은밀한 동선, 순찰 도는 경계병의 이동주기,
CCTV의 사각지대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했던 경험은 그녀 자신을 하나의 작전 단위로 만드는데 완벽하게 적용되었다. 밤 11시 30분. 그녀는 그림자처럼 숙소를 빠져나왔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건물 뒤편을 돌아 보급 창고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마침 달이 구름에 가려 사방은 더욱 어두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계병의 발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순간 그녀는 창고 건물 벽에 몸을 붙였다. 이로운이 알려준 사무실 뒤편의 작은 창문. 낡아서 잠금 장치가 헐거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철사 조각을 꺼냈다. 과거 생도 시절 생존 훈련 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조악한 기술이었다. 평생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기술이 지금 별 3개의 장군에게 가장 절실한 무기가 되었다. 철사를 창틀 사이에 밀어넣고 몇 번 움직이자 달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사무실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선 순간 퀴퀴한 종이 냄새와 싸구려 커피 믹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곧장 황도균의 책상으로 향했다. 오른쪽 2번째 서랍. 자물쇠도 없이 쉽게 열렸다. 서랍 안에는 지갑과 담배, 그리고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열쇠를 쥐고 사무실 구석의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맞는 열쇠를 찾아 돌리자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철 수십 개가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손때가 묻은 검은색 바인더 2개가 눈에 띄었다. 장서현은 작은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첫 번째 바인더를 열었다. 2017년 15사단 5대대 부식 수불 현황. 완벽한 서류였다. 국방부 보고 양식에 맞춰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들, 정식 납품업체의 직인이 찍힌 거래 명세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문제는 2번째 바인더였다. 표지조차 없는 그 바인더를 여는 순간 그녀는 부패의 민낯과 마주했다. 손으로 휘갈겨 쓴 숫자들, 알아보기 힘든 약어들, 그리고 청송유통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오고 간 검은 돈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공식 장부에 한우 1등급이라 적힌 날 이곳에는 수입 냉동 잡육, 폐기 직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식 장부에 찍힌 금액의 30%만이 실제 납품 대금이었고 나머지 70%는 박진수 대령과 황도균, 그리고 청송유통 문성태의 이름 옆에 정확한 비율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다.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녀의 손은 냉정했다. 주머니에서 초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촬영했다. 수백 명 병사들의 굶주림과 고통이 이 몇 장의 종이 안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촬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도균이었다. 아, 씨 담배를 거기다 놓고 왔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장부를 제자리에 넣고 캐비닛 문을 닫았다. 하지만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을 시간이 없었다. 사무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철제 책상 밑에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찰칵. 불이 켜지고 황도균이 투덜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군홧발이 책상 바로 앞에서 멈췄다. 장서현은 숨을 죽였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황도균의 귀에 들릴 것만 같았다. 황도균은 서랍을 열어 담배를 찾았다. 어라? 그가 혼잣말을 했다. 열쇠 꾸러미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서랍 안에 넣어뒀는데. 장서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열쇠를 캐비닛에 꽂아둔 채 깜빡했던 것이다. 황도균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술 기운 탓이려니 생각한 듯 했다. A씨 술이 웬수지. 그는 열쇠를 서랍에 던져넣고 담배를 입에 문 채 불을 끄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장서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5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기어나와 창문을 통해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숙소로 돌아와 차가운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심장의 광란은 멈추지 않았다. 손안에 든 작은 카메라가 묵직했다. 그 안에는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깨달았다. 조금 전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진짜 전쟁이었다. 며칠 뒤 장서연은 카메라에 담긴 장부 사진들을 자신의 이지폰에 내장된 저화질 카메라로 다시 찍어 김민준 소령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전송했다. 원본 파일은 만일을 대비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그대로 보관했다. 김민준은 즉시 회계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 15사단에서 빼돌린 군납 예산은 어림잡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장서연은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았다. 이 정도 증거로는 황도균 상사와 청송유통 대표 문성태를 구속할 수는 있겠지만 박진수 대령은 부하와 업체의 일탈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지휘 책임만 있소라며 꼬리를 자를 것이 분명했다. 장부 어디에도 박진수가 직접 개입했다는 서명이나 지시는 없었다. 그를 옭아매기 위해서는 숫자가 아닌 목소리가 필요했다. 비리를 직접 목격하고 증언해줄 내부 고발자 박진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있는 인간 증거가 절실했다. 이로운 일병은 아직 너무 어리고 그에게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 소령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유령을 찾아. 3년 전 박진수가 중령일 때 그 밑에 있다가 사라진 유령을. 김민준은 유령이라는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부조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관심병사로 낙인 찍히고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 그는 공식적인 군 기록 대신 전역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기생들의 SNS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소문과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지혁이라는 이름에 도달했다. 한지혁. 3년 전 15사단 보급병 출신. 복무 중 군납 비리를 국방부 헬프콜에 신고했다가 그 사실이 부대에 알려지면서 지옥을 경험한 병사였다. 그는 선임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간부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그는 만기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의병 전역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쫓겨나듯 군을 떠나야 했다. 김민준은 수소문 끝에 그가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장서현은 조리장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하루 휴가를 얻었다. 그리고는 이른 아침 화천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 먼지가 자욱한 공사장 인근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침내 한지혁을 마주했다. 사진으로 봤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25살의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가루와 깊게 팬 주름이 그가 겪어온 고통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장서현은 김순심의 모습으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군대에 아들 보낸 엄마라서. 그녀는 따뜻한 국밥 2그릇을 시켰다. 한지혁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군대 이야기만 나와도 온몸에 경기가 일어나는 듯 했다.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지만 전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세요. 장서현은 섣불리 본론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아들 얘기를 하듯 군 생활의 고단함과 부모의 애타는 마음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했다. 한참 동안 혼자 떠들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화천 15사단 참 춥고 힘든 곳이라던데. 특히 청송유통이라는 데서 들어오는 밥은 정말 못 먹겠더라고. 황도균 상사라는 사람은 어찌나 기가 센지. 청송유통 황도균. 그 이름들이 나오자 한 지역에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놀란 눈으로 김순심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식당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름들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 그냥 밥하는 아줌마지. 장서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밥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들 같은 청년들이 쓰레기를 먹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래. 지역 학생 3년 전에 많이 힘들었지? 당신의 용기를 그때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한 지역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건드렸다. 군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문제아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 왜 없어? 당신의 그 아픔이 지금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병사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 장서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하게 말했다. 당신이 겪었던 일, 똑똑히 기억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을 수 있어. 한지혁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는 두려웠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오랜 침묵이 흘렀다. 국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침내 한지혁은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작업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에 담긴 USB 하나를 꺼냈다. 매일 밤 이걸 부숴버릴까, 강물에 던져버릴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그냥 다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갈라졌다. USB 안에는 그가 저녁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박진수 당시 중령이 황도균 상사에게 이번 달엔 좀 더 타이트하게 줘요. 위에서 찾는 돈이 많아라고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 창고에서 후임병을 폭행하던 황도균의 욕설과 비명소리까지. 한지혁은 그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장서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작고 차가운 감촉. 그것은 한 청년의 잃어버린 시간과 짓밟힌 명예의 무게였다. 동시에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복수의 칼을 그녀의 손에 쥐어준 순간이었다. 한지혁의 USB를 품에 안고 화천으로 돌아오는 장서현의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비장했다. 이제 모든 패는 모였다. 부패의 증거가 담긴 장부 사진과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이 두 가지는 박진수와 황도균의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공성 망치였다. 그러나 그녀는 승리를 예감하기보다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그녀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그동안 그녀를 그저 어수룩하고 말없는 아줌마로 취급하던 취사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도균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득였다. 아줌마 아들은 좀 괜찮아?
황도균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장서현이 휴가를 다녀온 사이 그는 그녀의 뒷조사를 한 것이 분명했다. 서울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쯤은 쉽게 알아냈을 터였다. 예, 덕분에요. 장서현은 김순심의 어눌한 표정을 유지한 채 짧게 답했다.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황도균은 오히려 초조해 보였다. 그는 이로운 일병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야, 이로운. 너 이 새끼 요새 빠져가지고. 저 아줌마랑 붙어 다니더니 아주 군기가 다 빠졌어.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로운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취 사장에 울려 퍼졌다. 이로운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황도균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경멸과 분노였다. 그 변화가 황도균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로운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했다. 그때 장서현이 들고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일부러 바닥에 쏟았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허둥대며 황도균과 이로운 사이를 갈라놓았다. 황도균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민간인 조리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로운은 장서현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장서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적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박진수 대령 역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에 있는 그의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국방개혁위원회 장서현 중장이 비공식적으로 15사단을 주시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향 파악이려니 했지만 황도균으로부터 취 사장의 이상한 분위기를 보고받자 그는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박진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황도균에게 당장 모든 서류를 파기하고 청송 유통과의 거래 기록을 전산에서 삭제해라고 지시했다. 수년간 쌓아온 비리의 증거들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파쇄기 안으로 그리고 컴퓨터의 삭제 버튼 하나로 사라져갔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신했다. 종이 증거만 없애면 그 어떤 감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장서현은 더 이상 김순심으로 숨어있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적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들어가 그의 눈앞에서 가면을 벗기로. 장서현은 조리원 숙소에서 검은 작업복을 벗었다. 그리고 배낭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단정하게 각 잡힌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몸과 하나였던 군복은 어색함 없이 딱 들어맞았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고 구겨진 어깨를 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더 이상 고단한 민간인 김순심이 아니었다. 적진을 향해 홀로 출정하는 지휘관, 철의 여인 장서현이었다. 그녀는 박진수 대령의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와 병사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그것도 한밤중에 사복 차림의 여성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연대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다. 집무실 안에서는 박진수 대령이 황도균 상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여자를 보고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구야, 당신?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황도균이 고함을 치며 앞을 막아섰다. 박진수 역시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년인데 함부로 연대장실에 들어와? 당장 끌어내. 장서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박진수의 집무 책상 앞에 섰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붉은색 공무원증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책상 위에 던졌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장서연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집무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군사법원법 제223조에 의거 15사단 내 군용물에 관한 범죄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 즉 감찰을 시작한다. 박진수와 황도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황도균은 며칠간 자신이 모욕하고 하대했던 취사장 아줌마가 별 3개짜리 장군이라는 사실에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눈만 끔떡였다. 박진수는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군인다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충격은 곧 분노와 반격의 의지로 바뀌었다. 장서현 중장님.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 공문을 보내셨으면 제가 직접 모셨을 텐데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잠입까지 하시고.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지휘계통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절차상 허점을 파고들었다. 장서현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지휘계통? 내 놈들이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배를 채우는 동안 그 지휘계통은 뭘 했나? 월권?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내 임무다. 그녀는 황도균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황도균 상사 내 놈이 파쇄기에 갈아 넣은 장부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 내 놈이 청송 유통과 짜고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놈의 목소리로 똑똑히 기록된 파일도 함께. 황도균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진수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그 증거라는 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 이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내 놈들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줄 테니. 장서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즉시 국방부 감찰단 특별조사팀을 15사단으로 보내.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문을 폐쇄해. 그녀의 선전포고와 함께 길고 긴 밤의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장서현은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진수의 눈빛에서 그녀는 패배가 아닌 더 교활하고 집요한 저항의 의지를 읽었다. 포위망은 조여왔지만 그 안의 짐승은 이제 곧 발톱을 드러낼 터였다. 장서현의 선전포고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에 가까웠다. 박진수 대령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긴 연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밤새 돌린 전화 몇 통에 군의 거대한 관료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감찰단 특별조사팀이 15사단에 도착하기도 전에 장서현은 국방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직통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 중장님, 즉시 모든 감찰 활동을 중단하고 원대 복귀하십시오. 장관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이유를 묻고 싶군. 장서현이 차갑게 답했다. 군 내부의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휘 체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식 절차에 따라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합동조사단. 뻔한 수법이었다. 시간을 끌고 사건을 축소하고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였다. 박진수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몸통이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공식적인 감찰 권한이 박탈된 순간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특별조사팀은 부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15사단은 다시 박진수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박진수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집무실에서 황도균과 함께 축배라도 들 듯 웃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별 3개 달고 설쳐봤자 결국엔 계집 하나일 뿐이야. 이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 한 지역의 USB였다. 장서현이 보관하고 있던 USB를 분석하기 위해 김민준 소령에게 전달하려던 바로 그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김민준 소령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실행되며 모든 파일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버린 것이다. 복구 전문가를 불렀지만 전문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악성 코드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박진수의 인맥이 국방부 내부 전산망까지 손을 뻗친 결과였다. 설상가상, 최악의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였던 이로운 일병에게 닥쳤다. 그날 밤 이로운은 야간 탄약고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어두운 길목에서 갑자기 복면을 쓴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를 덮쳤다. 그들은 내가 뭔데 나서서 설쳐. 라는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이로운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렀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과 골절상을 입은 채 의무대에 실려갔다. 명백한 보복 폭행이었지만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다. 부대 내에서는 그가 관심병사였기 때문에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다. 장서현은 의무실 병상에 누워있는 이로운을 찾아갔다. 퉁퉁 부은 얼굴, 깁스를 한 팔 공허한 눈동자. 자신을 믿고 용기를 냈던 젊은 병사가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자 그녀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패배감이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로운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퉁퉁 부은 입술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닙니다, 중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무력감에 빠져있던 장서현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젊은 병사의 용기를, 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공식적인 방법이 모두 막혔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계급도 권한도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군의 법정이 그녀를 외면한다면 세상의 법정에 이 사건을 세워야 했다. 장서현은 병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 끝에 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 대신 하나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선아. 국방부를 출입하며 군 내부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쳐 여러 번 특종을 터뜨렸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그녀는 군 상층부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물이었다. 박진수의 배후가 군 내부의 권력이라면 그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론이었다. 장서현은 주머니 속 폴더폰을 꺼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승부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군인으로서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있던 이로운의 얼굴과 괜찮다고 말하던 그의 눈빛이 그녀의 모든 망설임을 잠재웠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이제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최선아 기자는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 장서현을 만났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 군복도 아닌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장서현은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기자, 당신의 펜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김순심으로 위장 잠입했던 이야기부터 15사단의 끔찍한 비리 실태, 비밀 장부의 내용, 그리고 한지혁과 이로운의 이야기까지. 최선아는 노련한 기자였지만 한편의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야기를 마친 장서현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지혁의 USB는 파괴됐지만 이건 김민준 소령이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원본 파일입니다. 비밀장부 사진, 박진수와 황도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전부가 들어있어. 최선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현역 삼성 장군이 직접 잠입 수사를 벌이다가 거대한 외압에 의해 좌절된 사건.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특종이었다. 중장님, 이 기사가 나가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 장서현의 대답은 단호했다. 군인의 명예는 썩은 상처를 덮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요. 최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소속 언론사 특별 취재팀을 가동했다. 최고의 그래픽팀이 장부 내용을 분석해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고 음성 분석 전문가가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를 가렸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최선아는 알고 있었다. 충격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사건을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닌 사회적 공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했다. 바로 한지혁이었다. 장서현은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공사장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다시 만난 한지혁은 이전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이미 15사단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렴풋이 전해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군대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저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의 두려움은 당연했다. 장서현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병상에 누워있던 이로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병사의 이름은 이로운이요. 지역 학생처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도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이로운 같은 병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요.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트라우마가 다른 청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될 거란 말이요. 한지혁은 처참한 모습의 이로운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과거와 사진 속 청년의 현재가 겹쳐 보였다. 지긋지긋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누군가에게는 현재 진행형의 지옥이었던 것이다. 내가 인터뷰를 하면 정말 세상이 바뀔까요? 장담할 순 없어.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은 분명하오. 그리고 그 촛불들이 모이면 결코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될 수 있어. 며칠 후 한지혁은 최선아 기자의 카메라 앞에 섰다.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그는 몹시 긴장했지만 입을 여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녁 8시. 대한민국의 모든 TV 채널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될 때 최선아 기자가 속한 방송사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다. 단독 충격.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삼성 장군, 군 비리 파헤치려 민간 조리원으로 위장 잠입. 앵커의 상기된 목소리와 함께 최선아 기자의 리포트가 시작되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장서현의 잠입 영상, 비밀 장부의 내용, 그리고 한지혁의 얼굴을 공개한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박진수 대령이 타이트하게 조이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황도균의 욕설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방송이 나간 직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고 실시간 검색어는 장서현 15사단 한지역 등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폭주했다. 분노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장서현이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이 세상을 향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철옹성 같던 군의 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즉시 군 검찰과 민간 검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례 없이 거대한 규모의 합동수사단을 꾸릴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 역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발본색원하여 군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의 칼날은 매서웠다. 가장 먼저 박진수 대령과 황도균 상사, 그리고 청송유통 대표 문성태가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구속을 시작으로 비리에 연루된 15사단 간부들과 다른 군부대의 유착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수사는 군납 비리를 넘어 인사청탁과 공사비리 등 군 전체의 구조적인 부패로까지 확대되었다. 2달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박진수 대령을 포함한 30여 명의 군 간부와 10여 개의 군납업체 관계자들이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장서현 중장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지휘계통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징계위 내부에서는 그녀를 파면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징계위가 열리는 국방부 청사 밖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장서현 장군은 우리의 영웅이다. 부패 군인 몰아내고 참군인을 지켜내자. 는 피켓을 들고 그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 속에 징계위원회는 그녀에게 견책이라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군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국회는 군 인권보호 및 부패 방지 특별법, 일명 한지혁의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고 각급 부대에는 병사들의 인권을 직접 살피는 인권보호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었다. 낡고 폐쇄적인 군 문화에 신선한 공기가 수혈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장서현은 새로운 보직을 명받았다. 그녀는 신설된 국방인권감독관이라는 중책에 임명되었다. 중장 계급으로서 군의 모든 인권 관련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그녀는 첫 공식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의 15사단을 다시 찾았다.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한 부대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건강한 활기가 넘쳤고 취사장의 음식 냄새는 구수하고 따뜻했다. 연병장에서는 늠름하게 행진하는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 중에 건강을 회복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복귀한 이로운 상병 진급했다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멀리서 장서현을 발견하고 누구도 모르게 경례와 함께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서현 역시 조용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 사람의 양심이 거대한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의는 때로 길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이제 단순히 지휘관의 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병사들을 지키는 희망의 등대와 같은 무게로 빛나고 있었다. 정의의 새벽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밝아오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